안녕하세요.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2번이나 배신을 당하고 그 잔인했던 진실의 끝에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한 남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그만하면 참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크게 가진 건 없어도 부모님이 워낙 성실하셨고 저 역시 그걸 보고 자란 덕에 뭐든 열심히 하는 편이었거든요. 제 이름은 민혁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건축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15명 남짓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20대 후반에 아버지 회사 말단부터 시작해 30대에 독립해서 제 손으로 직접 일으킨 회사라 애착이 정말 남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건축자재 관련 일만 하신 분이에요. 처음엔 정말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하셨다가 점점 사업을 키워나가셨죠. 넉넉하진 않아도 어디 가서 부족하지는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동안 오랫동안 함께 일한 파트너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제 친구 승호의 아버지인 이 사장님이었습니다. 2분은 젊은 시절부터 같이 맨 땅에 헤딩하듯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2분 사이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사업 자금 문제로 결국 법적 문제까지 가게 된 거였죠. 자세한 내막은 어렸던 제가 다 알 순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승소하셨고 이 사장님은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2 집안은 발길을 완전히 끊었고 연락이 끊겼어요. 저 역시 그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죠. 살다 보면 어른들 사이에 그런 일도 생기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잊고 지냈던 오래된 얼굴 하나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승호였어요. 승호와 저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죠. 2 집안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모님들끼리도 왕래가 잦았으니 저희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분쟁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저는 솔직히 그 친구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죠. 그러다 25살 때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녀석을 다시 마주쳤어요. 그날 승호는 아주 반갑다는 얼굴로 제게 먼저 손을 내밀었죠. 야, 민혁아. 나 승우야, 이승호. 기억하지? 우리 어릴 때 되게 친했잖아. 솔직히 어릴 때 친했다는 표현은 좀 과장된 거였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얼굴이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승호는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밥이나 같이 먹는 사이였는데 걔가 워낙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오더라고요. 제가 회사 일로 힘든 일이 있다고 털어놓으면 퇴근길에 불쑥 회사 앞으로 나타나서 술 한 잔을 사주기도 했고 제가 거래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으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한테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아버지 회사 일로 사방에 치이면서 정말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승호가 늦은 새벽에 뜬금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민혁아, 자냐? 아니, 그냥 너 걱정돼서 연락해봤어. 요즘 많이 힘들지? 힘내라, 임마. 그번 중에 온 연락 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고마움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생각지 못한 따뜻함에 울컥하기도 했고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승호를 경계 없이 진짜 친구로 마음 깊이 여기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알고 보니 승호도 저처럼 아버지 밑에서 관련 업계 일을 배우는 중이었어요. 하는 업종이 비슷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공감대가 많았고 이런저런 업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죠. 어린 시절 있었던 2 집안의 분쟁에 대해서도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굳이 과거를 들출 이유가 없었고 승호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침묵이었는지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참 친하게 어울리던 중 승호가 저에게 슬쩍 여자 한 명을 소개해줬어요. 민혁아, 너 요즘 연애 안 한 지 오래됐잖아. 내 주변에 진짜 괜찮은 애가 있거든? 사람 정말 진국이야. 한번 만나봐.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첫인상부터 참 남달랐어요. 대화할 때 보면 리액션이 크고 이런저런 사소한 얘기들도 저에게 곧장 털어놓았죠. 저는 그런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처럼 원래 말이 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이 참 잘 맞거든요. 몇 번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 사귀게 됐고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승호가 다리를 놔준 인연이었으니 승호한테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야, 미녀가 내가 사람 보는 하나는 끝내주지? 너희 둘 진짜 잘 어울린다. 결혼식 날 승호는 활짝 웃으면서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저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죠.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신혼집을 마련했고 둘 다 일하며 착실하게 살아갔어요. 지수는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하나씩 배우며 독립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집안 살림도 참 야무지고 꼼꼼하고 잘 챙겼어요. 제가 회사 일로 야근이 길어지는 날이면 늦은 시간인데도 꼭 부엌불을 켜놓고 제가 먹을 따뜻한 밥상을 차려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시댁인 저희 아버지 댁에 찾아가 부모님 식사를 챙겨드리는 걸 너무나 당연한 도리로 여겼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걸 알고 나서는 명절 때마다 지수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전을 다 부치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실 때마다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미녀가 너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장가를 아주 잘 갔어. 지수 저 애가 참 속이 깊고 고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다 으쓱하고 뿌듯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확신했으니까요. 승호 역시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자주 왕래하며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스스럼 없이 같이 밥을 먹기도 했고 명절이 아니어도 저희 부모님 댁에 찾아가 사근사근하게 인사를 드릴 정도였죠. 저희 아버지도 그런 승호를 유독 예뻐하셨습니다. 승호가 참 야무지고 성실하구나. 민혁이 네 친구 놈들 중에 제일 낫다. 아버지는 예전에 이사장님과 그 모진 법정 분쟁을 겪으셨음에도 자식 세대에게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33이 되던 해에 드디어 독립을 해서 지금의 회사를 차렸죠. 아버지가 오랜 시간 다져온 거래처 몇 곳을 감사하게도 넘겨주셨고 지수 역시 제가 자립하는 과정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응원해줬죠. 당신이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 해봐. 나는 무조건 당신 믿어.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밤낮 없이 회사를 키워나갔고 지수와의 결혼 생활도 안정적으로 흘러갔죠. 결혼한 지 3년째가 되던 무렵엔 저희 사이에서도 슬슬 아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딱 그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지수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인이라는 곳이 원래 연말이나 결산 시기가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내의 야근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수야, 요즘 회사 일이 왜 그렇게 바빠? 아, 이번에 팀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일이 좀 많이 몰렸어.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저는 그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마침 저 역시 제 회사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내의 주변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지수는 아무리 늦게 와도 제 밥상은 꼭 차려놨고 주말이 되면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잘 지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승호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미녀가, 나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다. 저녁에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냐? 오래된 친구가 힘들다는데 당연히 제쳐주고 나가야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승우는 요즘 하는 사업이 마음처럼 잘 안 풀린다며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저는 녀석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면서 제가 사업 초창기 때 겪었던 시행착오 이야기도 해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알짜배기 거래처 정보도 몇 개 슬쩍 알려줬습니다.
그날따라 승호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유독 많이 하더군요. 야, 진짜 너 같은 친구가 세상에 어딨냐. 미녀가 넌 참 진짜 좋은 놈이다. 저는 녀석의 어깨를 툭 치며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지수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순간 머릿속으로 어라?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지만 설마 하며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아주 중요한 거래처 계약일 코앞에서 엎어진 겁니다. 거래처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맡게 됐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대체 어떤 대단한 곳이 가로챈 건가 싶어 급하게 알아봤더니 업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된 새파란 신생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신생 업체가 저희 회사가 제시했던 견적이나 세부 거래 조건을 마치 들여다본 것처럼 아주 정밀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점이죠.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연이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겠죠. 비슷한 일이 2번째로 반복되어 터졌을 때도 저는 굳이 스스로를 애써 설득했습니다. 업계가 워낙 좁으니까 소문이 돌아서 정보가 겹쳤을 수도 있어. 꼭 누군가 고의로 흘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똑같은 일이 3번째가 되었을 때는 저는 더 이상 그 거짓말이 저 자신에게조차 먹히지 않았습니다. 핵심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비슷한 신생 업체로 쏙쏙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제 회사 내부 정보가 아주 심각하게 새 나가고 있다는 직감이 왔죠.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회사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직원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명 중 누군가 돈을 받고 정보를 흘리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무리 샅샅이 살펴봐도 딱히 수상한 동선을 보이는 직원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들 회사 창립 멤버거나 오랫동안 같이 고생해온 사람들이라 신뢰가 아주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밤을 새우며 유출된 서류들을 대조해보다가 문득 기묘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정보들이 하나같이 제가 집 서재에서 개인적으로 작업했던 내용들이라는 사실이었죠. 회사 내부 보안 시스템을 거친 파일이 아니라 오직 제 개인 노트북 바탕화면에만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 말이에요. 등골이 서늘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개인 노트북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집안에 있는 그 사람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부터 제 아내 지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끔찍한 의심을 제 스스로 인정하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세월을 알아온 사람이고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설마 나한테 이럴 리가 없다고 자꾸만 제 자신을 필사적으로 달랬어요. 그냥 노트북 보안 해킹을 당한 걸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카페 같은 곳에서 실수로 화면을 노출한 걸 거야 하면서 별의별 가능성을 다 억지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게라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아무리 다른 핑계를 찾아 헤매봐도 모든 답은 잔인하게 단 한 곳으로만 향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심호흡을 하며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부러 가짜 견적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거래처와의 엄청난 계약 내용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제 개인 노트북 바탕화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덫을 놓은 사냥꾼의 심정으로 기다렸죠.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업계 지인으로부터 그 가짜 거래처 이름으로 누군가 저희 시장에 접촉을 시도하며 간을 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던져둔 미끼를 누군가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곧바로 집 서재 책장 구석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두었죠. 지수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대를 노려서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수가 집을 비운 사이 녹음기를 수거해 내용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어요. 스피커 너머로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다름 아닌 승호였죠. 오빠, 이번 거 서류 넘겼어. 그쪽에서 연락 받았지? 받았어. 잘했어, 지수야.
이번 건만 잘 마무리되면 우리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오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민혁 씨가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망설여져. 야, 이지수, 지금 와서 무슨 약한 소리야. 우리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리고 그 자식은 원래 좀 둔해서 절대 몰라.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감성에 빠져서 흔들리지 말고 이번 한 건만 더 넘겨. 그래도 오빠, 나는 진짜로 민혁 씨한테 지수야, 딱 한 건만 더야. 그거 끝나면 우리 계획대로 다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엔 깨끗하게 정리만 하면 돼. 너가 지금 와서 동정심 가질 때가 아니잖아. 수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죠. 알았어.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불 꺼진 서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나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저라는 사람을 철저한 표적으로 삼고 접근했던 거였죠. 지수는 처음부터 그 더러운 계획의 공모자였던 겁니다. 다만 녹음 속 아내의 목소리는 뭔가를 망설이고 있었어요. 승호의 아기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저와 살면서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던 사람. 그게 지수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저지른 죄에 면죄부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저는 그 녹음 파일 속에서 승호가 다급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애초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집안이잖아. 그 말이 도저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저는 그날부로 오래전 저희 아버지와 이사장님 사이에 있었던 그 법적 분쟁의 진실을 제 눈으로 직접 파헤쳐보기로 결심했죠. 당시 아버지는 지병이 깊어지셔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셨습니다. 차마 그 오래된 아픈 기억을 꺼내 아버지를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아버지께 직접 여쭤보는 대신에 아버지 댁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빛바랜 서류 더미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워낙 성격이 꼼꼼하신 분이라 수십 년 전 서류들도 연도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편이었어요. 한참 동안 먼지를 마셔가며 서재를 뒤진 끝에 마침내 누렇게 바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법정 공방을 벌였던 재판 서류와 증거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숨을 죽이고 그 서류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적힌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두 분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먼저 배신을 한 건 이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회사에 막대한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명확한 정황들이 서류마다 가득 적혀 있더군요. 금액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친구의 허물을 어떻게든 조용히 덮어두려고 하셨지만 이 사장님 쪽에서 오히려 선수를 쳐서 아버지를 배임죄로 고소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았던 거죠. 결국 치열한 법정 싸움 끝에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고 이기셨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받으셨을지 그 누란 서류 한 장 한 장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소송 기간만 자그마치 2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버텨내시면서도 저한테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철없고 어린 자식놈한테 조금이라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런데 그 서류 맨 마지막 장 밑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툭 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정갈한 필체였죠. 승호,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아비가 잘못한 거지. 그 아이만큼은 민혁이와 좋은 친구로 여기고 부디 잘 지냈으면 한다. 저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사장님의 아들인 승호가 제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당신 세대에서 끝난 그 더러운 앙금을 자식에게만큼은 결코 물려주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감추셨던 겁니다. 그 메모 한 줄에 아버지의 눈물겨운 마음이 다 담겨 있었죠. 억울하고 분통 터지던 그 2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꾹 눌러 담고서도 오직 저라는 자식을 위해서 그 아이와 사이좋게 잘 지내길 바라셨던 거잖아요. 그런 저희 아버지의 깊은 자비심과 배려를 승호는 추악한 복수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한 거였죠.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승호가 제게 다시 나타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지수라는 여자는 처음엔 승호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꼭두가시였을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그 배신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 제 등 뒤에 칼을 꽂았다는 것을요. 저는 그때부터 피눈물을 삼키며 아주 차갑고 조용하게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의 보안 시스템부터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주 조용하게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기업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방지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베테랑 변호사였어요. 제가 그동안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모아둔 통화 녹음 파일과 가짜 견적서의 유출 경로 추적 자료를 전부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증거가 워낙 완벽해서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가짜 견적서를 미끼로 던진 서류가 유출 경로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판을 뒤집기 전에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공모 관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추악한 관계인지 말입니다. 저는 아내 몰래 사설탐정 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결과는 일주일째 걸리지 않아 제 손에 들어왔죠. 예상대로 두 사람은 공모 관계이자 동시에 깊은 내연 관계였습니다. 지수와 승호는 저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연인으로 이어져 온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수를 저에게 소개해준 것 자체가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짠 잔인한 연극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냥감으로 정해진 표적이었고요. 지수는 제 전재산과 회사 정보를 빼가기 위해 제 침실까지 침투한 스파이였던 거죠. 보고서 서류를 읽는 내내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분노인지 아니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처절한 허탈함인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 지수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고 평소처럼 한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죠. 지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저는 그 옆에서 밤새 눈을 똑바로 뜬 채 까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수가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승우야, 나 요즘 좀 힘들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냐? 무슨 일이야? 당연하지. 오랜만에 소주나 한잔하자. 그놈은 제 덫에 걸려든 줄도 모른 채 아주 흔쾌히 대답하더군요. 그날 저녁 우리가 만난 곳은 한적하고 조용한 고깃집이었어요. 승호는 평소처럼 아주 가증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죠. 야, 미녀가 무슨 일인데 그래? 힘들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잖아. 저는 녀석의 위선적인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제 핸드폰을 꺼내 탁자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오빠, 이번 거 넘겼어. 애초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집안이잖아. 스피커에서 본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승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입을 반쯤 벌린 채 얼어붙더군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눌러 파일을 껐습니다. 너 할 말 있어? 민혁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설명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이미 다 알고 왔거든. 말을 더듬는 승모의 말을 거칠게 자르고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 공금 횡령해서 도망치려다 걸린 거 법원 재판 기록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나와 있더라. 너가 복수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 진짜 죄인이 누구였는지 이제 너도 똑똑히 알겠지. 승호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 저는 그 서재에서 찾아낸 저희 아버지의 낡은 메모 내용을 한자 한자 읊어주었습니다. 승호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아비가 잘못한 거다. 그 아이만큼은 민혁이와 좋은 친구로 여기고 부디 잘 지냈으면 합니다. 메모를 다 읽는 동안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맞은편에 앉은 승호의 눈동자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평생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그 숭고했던 분노의 명분이 사실은 제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죄상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비겁한 거짓말이었던 걸 깨달은 얼굴이었죠. 자신이 괴물이라 믿고 증오해온 사람이 오히려 자기 아들을 걱정하며 따뜻한 메모를 남겼다는 진실을 그 더러운 배신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게 네가 지난 10년 동안 내 옆에서 웃으면서 부수고 싶어 했던 사람이야. 이제 알겠냐? 너가 그동안 얼마나 추악한 짓으로 뭘 짓밟고 있었던 건지. 승호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죠. 저는 더 이상 녀석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죠. 그날 밤 집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수가 거실 소파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승호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얼굴이 아주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여보, 나는 됐어.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나는 더 할 말 없으니까. 미안해, 민혁씨. 진짜 미안해. 근데 나 처음엔 진짜 계획이었는데 살면서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었어. 처음 계획이랑 자꾸 달라지니까 나도 중간에 너무 무섭고 많이 힘들었단 말이야. 제발 믿어줘. 아내의 그 처절한 변명을 들으며 제 입에서는 피식하고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헛털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나를 정말 좋아하게 됐었다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진심이든 거짓이든 저한테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저 너무 늦어버린 말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설령 그 말이 100% 진심이었다고 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죠. 애초에 처음부터 저를 철저한 타깃으로 삼아 사기극을 펼치며 접근한 사람인데 나중에 일말의 진심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용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내 피 같은 회사 정보를 승호한테 10건이나 넘게 넘겨준 건 뭐야? 제 차가운 질문에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짐 싸. 그리고 오늘 당장 집에서 나가. 그 이후의 일들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승호와 지수 두 사람을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식 형사 고소했죠. 그리고 지수에게는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을 파탄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변호사 말대로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소송은 걱정할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끝났죠. 병원에 계신 아버지께 제가 직접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장님의 아들 승호가 제 아내와 짜고 무슨 짓을 벌여왔는지 말이죠.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시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내가 진작 너한테 다 말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미녀가. 아버지가 미안해하실 게 절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천벌을 받을 짓을 한 그 녀석들이죠. 아버지의 붉어진 눈가를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애써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형사 고소가 시작되자마자 바닥이 좁은 이 업계에는 승호의 악행이 순식간에 소문으로 퍼졌죠. 업계 바닥이 원치 넓지 않다 보니 승호가 제 정보를 빼돌려 차린 그 신생업체도 소문을 들은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면서 승호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했고 녀석의 회사는 파산해 문을 닫았습니다. 지수 역시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발악을 하더니 결국 최종 판결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민혁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합의해주면 안 될까? 나 이러다 정말 전과자 되는 거잖아. 지수야, 네 인생에 빨간 줄 생기는 게 그렇게 무서워? 전과자 되는 게 무서운 줄 아는 여자가 남의 인생은 통째로 망칠 생각을 해?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단 한 번도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 끝까지 밀어붙였죠. 결국 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지수는 엄연한 전과 기록이 남게 되었고 그 덕에 공인회계사 자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그 이름 석자를 가지고는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을 하기 어려운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모든 재판 선고가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날
승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몰골이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더군요. 미녀가 나 진짜 후회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너희 집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거든. 난 그게 진짜 다 사실인 줄로만 알았다고. 저는 자리에 서서 눈물 흘리는 그 한심한 놈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네 영혼에 평생 동안 심어준 그 비뚤어진 분노, 그 분노가 결국 얼마나 많은 걸 망가뜨렸는지 봐봐. 내 소중했던 회사, 내 결혼 생활, 그리고 결국엔 네 비참한 인생까지 통째로 다 망쳐버렸잖아. 승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차갑게 뒤를 돌아 녀석의 옆을 스쳐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게 제가 승호의 얼굴을 본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이후로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몇 달 뒤 업계지인을 통해 우연히 녀석의 근황을 전해 듣게 되었죠. 형사 판결이 나고 빚더미에 앉은 승호가 결국 자기 아버지인 이 사장님과도 아주 크게 핏대를 세우며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의 인생이 저렇게 사정없이 망가진 게 결국 자신이 심어둔 썩어 빠진 분노 때문이라는 걸 이 사장님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으셨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그 상처뿐인 난투극 끝에 서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고 해요. 승호는 업계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아무도 모르는 시골 어딘가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 이상은 저도 알지 못하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평생 비뚤어진 분노로 애지중지 키워낸 아들이 결국 그 증오의 칼날에 스스로를 찔러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 사장님은 정녕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보고 싶으셔서 그토록 아들의 귀에 저주를 퍼부으셨던 걸까요? 아마 죽어도 아니었겠죠. 그게 대물림된 분노가 가져온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진 사건을 계기로 내부 보안을 철저하게 다잡고 거래처 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다시 손봤더니 역설적이게도 회사의 내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탄탄해졌죠. 삶이란 게 참 묘하죠. 인생에 아주 나쁜 일이 들이치고 나면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것들이 새로 채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병원에서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루는 상태가 좀 좋아졌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 늘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만 그래도 제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버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영약보다 가장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젠 손톱만큼의 관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가끔씩 처음 만났던 그날 제 마음을 화나게 해주었던 지수의 그 얼굴이 문득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때 나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과연 진짜였는지 아니면 나를 속이기 위한 철저한 가짜였는지 이제 와서 구태여 따질 생각도 추후도 없지만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과거일 뿐이니까요. 저는 요즘도 퇴근길에 어김없이 아버지 댁에 들러 같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둘이 앉아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죠. 소소하게 밥 한 숟갈 뜨고 흘러나오는 TV 뉴스를 보고 그러다 아버지가 소파 위에서 스르륵 졸기 시작하시면 조용히 이불을 가슴까지 덮어드리고 나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그 고요한 순간이 요즘 제 하루를 지탱해주는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용기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 고결한 믿음을 자신의 비겁한 탐욕을 위해 배신하는 게 얼마나 추악한 짓인지 저는 이 모진 풍파를 겪고 나서야 인생의 뼈저린 진리로 배우게 됐죠.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간 제 마음의 굳은 살이 다 아물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조건 없이 온전히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날이 꼭 올 거라고 말이죠. 아직은 제 안에서 그 부서진 용기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모으는 중이지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